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요. 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용비 어천가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 지금 시장에서 알트5 시그마라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뿌리였던 정치 테마주들을 꺾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 리플 XRP라는 나무는 글로벌 결제망이라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급락장에서도 오히려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3,000원대를 돌파한 상황이죠. 이 바람에 휩쓸리는 잎사귀가 될 것인지, 대지를 움켜쥘 수 있는 뿌리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선택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의 이름이 박혀있는 크립토 프로젝트가 미국 SEC의 규정 위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 코인 시장 전체, 특히 리플 XRP를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이미 극단적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고, 비트코인은 10월 고점 이후에 계속 밀리면서 이제 미약하게나마 반등을 했지만 차트에는 여전히 불편한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이 숫자 자체보다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올해 초에 시장이 기대하던 그림은 전혀 달랐었죠. 이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SEC 압박은 약해지고 규제는 느슨해지고 크립토 시장에서는 다시 황금기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자체가 강력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있으면은 SEC도 함부로 못한다라는, 이게 시장의 기본 전제였었죠. 그런데 오늘 그 전제에 금이 갔다라는 거, 이 많은 분들께서 이름도 몰랐던 알트5 시그마라는 회사, 이 트럼프 가문과 얽혀있는 이 프로젝트가 미국 SEC 규정 위반 잣대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은 아주 불편한 질문들을 다시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이름이 있어도 미국 SEC는 그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단순히 한 회사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백악관 주인이 누구든 규제기관은 자기 논리대로 움직인다는 것들을 시장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트럼프의 규정 위반 이슈, 리플 XRP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디까지 진짜로 보셔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도 XRP랑 RLUSD 흐름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요, 그냥 2025년 단기 변동성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닷컴 버블이 무너진 뒤에도 조용하게 다음 판을 준비하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패턴이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요동치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인프라랑 결제망이 계속 깔리던 바로 그 시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알트5 시그마랑 트럼프 규정 위반 이슈가 왜 시장 전체 공포로 번질 수 있었는지, 그 구조를 먼저 해부하면서 이 다음 상황 속에서 리플이 실제로 어디까지 판을 깔아놨는지, XRP 투자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지, 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까지도 전부 이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려 볼게요. 지금의 시장 공포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이 먼저 트럼프가 있으면 SEC가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어떻게 깨졌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올해 시장 전반에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널리 퍼져 있었죠. 트럼프가 관여한 프로젝트라면 규제가 약해질 것이다. 이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사업이라면 SEC가 손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알트5 시그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대형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요, 이 토큰과 지분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였었고, WLFI 토큰이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서 설계된 거리였었죠. 이 사회에서 트럼프 측근 인물들까지도 합류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는 규제 리스크가 낮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고, 일종의 규제 보호막으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었다라는 거. 2025년 12월 2일 이 알트5 시그마 CEO가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회계 처리 문제 의혹이 터지면서 SEC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 주가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WLFI 토큰을 담보로 잡고 있던 구조까지도 흔들리면서 그 리스크가 순식간에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이 사건을 단순한 기업 사태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재 SEC가 문제 삼은 거는 이 회계 오류 한 줄이 아니라요, 토큰 가치 산정 방식, 공시 부족, 구조적인 이해 상충 같은 이런 근본적인 규제 이슈였습니다. 즉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트럼프가 있어도 SEC는 그대로구나. 이 규제의 칼이라는 거는 언제든 어디든 향할 수가 있다. 이 메시지가 투자자 전체 심리를 흔들어놨었고, 알트5 시그마도 지키지 못한다면 코인베이스는 어떨까? 리플 XRP는? 테더는?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다라는 거. 이 시장은 그동안 가격에 반영되었었던 2026년 이후 규제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역으로 되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공포랑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로 떨어졌고요. 가격 문제를 넘어서서요, 이 전제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단기 분석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직 더 떨어진다. 밑에서 다시 잡아라. 이번 하락은 길게 간다. 전부 눈앞의 가격과 분위기만 보고 하는 말이죠. 오늘 차트가 빨갛게 보이니까 내일도 계속 그럴 거라고 가정하는 식인 거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사용량, 기반 시설, 규제 환경,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흐름 같은
진짜 뼈대들입니다. 이 가격은 흔들려도 기초 체력은 꾸준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은 이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절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1년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 시장은 이렇게 말했죠. 기술주는 끝났다. 아마존은 망했다. 전자상거래는 과대평가했다. 하지만 그건 시장의 분위기였을 뿐입니다. 이 정작 아마존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 주가가 80에서 90% 폭락했는데 매출은 계속 늘고 있었고 고객 숫자는 빠르게 증가했고요. 물류센터는 매년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 말하는 것과 숫자가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조스가 본 거는 오늘의 주가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는가였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한 사람만이 폭락장 속에서 기회를 잡았고요. 그때 회사의 내용과 구조를 본 사람들은 단순 수익이 아니라 한 단계 위의 자산을 만들었다는 거. 이제 다시 2025년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지금 시장은요. XRP에 대해서 규제 리스크가 크다. 알트5 시그마가 더 번질 거다. 기술적 흐름도 나쁘다. 이런 단기 멘트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실제 사용량과 인프라는 전혀 다른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만 보면 마치 미국 SEC가 시장의 모든 길을 막아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야를 넓히시면 다른 지도가 펼쳐진다는 거. 리플은 아부다비에서 RLUSD 정식 승인을 받았고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기관들이 RLUSD를 실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허가입니다. 2001년 아마존이 폭락 속에서 물류센터를 지었었다면 2025년 리플은 폭락 속에서 결제망을 깔고 있다는 거. 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를 넘어섰죠. 디지털 달러 기반 결제가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RLUSD는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동과 아시아에서 먼저 기반을 굳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뉴욕에서는 SEC가 알트5 시그마를 조사하는 사이에 아부다비랑 싱가포르는 리플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온체인 지표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MVT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즉 사용량은 늘고 있는데 가격은 공포 때문에 눌려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2001년 아마존과도 완전히 똑같죠. 이 당시에 시장은 망했다라고 외쳤지만요. 실제 물량과 고객은 오히려 늘고 있었다라는 거. 이 지금 시장은 규제가 끝장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결제량과 승인 범위는 오히려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기회는 바로 이런 두 그림의 괴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에서의 크립토 시장은 단기 투기 세력 빠져나가고 실제 인프라만 남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죠. 초기에는 기대랑 소문으로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엔 거품이 빠지고 실체 없는 프로젝트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은 조정장이 이런 단계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진짜 인프라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표준이 되어줍니다. 이더리움의 금융 중심 도시라면요. XRP랑 RLUSD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항로, 즉 실질적인 돈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 정치인 한마디, SEC 뉴스 한 줄,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는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RLUSD가 XRP랑 결합해서 온디맨스 유동성 방식으로 작동을 할 때요. 우리가 보유한 거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래 결제 시스템의 일부라는 거. 그래서 알트5 시그마 사태는 분명 단기 악재는 맞아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정리되어야 될 프로젝트가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겠죠. 이 펫닷컴이 사라졌을 때 아마존이 남았었죠. 이번에도 실제 사용 기반 인프라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 시장 심리는 극단적인 공포 구간입니다. 이 트럼프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는 기대는 이미 깨졌고요. SEC는 여전히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먼저 오늘의 분위기만 따라가는 투자자분들, 이 뉴스 한 줄, 차트 색깔 하나에 매도 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랑 구조를 보는 분들, 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라거나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리플 라이선스라거나 RLUSD 발행량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 이 알트5 시그마 사태는 불안하고 불편한 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 정치 테마가 빠지고요. 실제 쓰임이 인프라만 남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2001년 이 주가를 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박스를 보냈는가를 봤습니다. 우리도 XRP를 볼 때 오늘 2달러인지 1.8달러인지 볼 게 아니라요. 결제량, 발행량, 인프라 확장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숫자는 아직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선택할지 결국에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마음을 깎아먹기보다는요. 이 하락이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여기서 체력과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이 시장이 내려가고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게 되고 그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실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숫자가 바뀌는 문제일 뿐이고요. 진짜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그 숫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흔들림이겠죠. 그래서 같은 하락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잠을 자지 못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이 차이가 실력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이미 벌어진 하락에 계속해서 감정을 쏟아붓고 있으시면은 이 머릿속은 온통 후회랑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상태에서 어떤 판단도 온전해지기 어렵겠죠. 왜 그때 안 팔았을까? 왜 저걸 내가 매수했을까? 이런 생각들, 잠시 스쳐가는 반성이 아니라요. 이 반복될수록 나를 소모시키는 잡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장이 하락할 때일수록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이 1년 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3년 뒤에는 또 어떤 위치에 와 있을지, 그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 조용히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선을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두는 그 순간 하락장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랑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모든 하락이 기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건 끝까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분석과 구조 그리고 체력이 더욱더 필요해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요, 단순하게 버티는 힘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들,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다음 선택을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백을 뜻합니다. 항상 시장이 좋을 수가 없고 반대로 항상 시장이 안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 매매를 활용했을 때도 내가 일부 분할 익절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경우도, 또 반대로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했는데 조금 더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이 심리적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그래도 나만의 원칙을 갖고 천천히 대응을 하다 보면요, 심리적으로도 여유로운 구간들이 조금씩 생겨날 겁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내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에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는요, 현실적인 원칙 매매를 잘 살려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매 순간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흐름에 가깝고요. 이런 과정에서 하락장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기준과 준비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두려웠던 그 하락이 실은 내 판단력을 키워주고 내 원칙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장 값진 순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하락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락 속에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코인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 감정 매매가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모든 꽃은 흙 속의 어둠을 견뎌야지 피어난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처럼 이 지금 금리 인하 초기의 불확실성은 꽃을 피우기 위한 필수적인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조정과 공포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심어둔 이 자산이라는 씨앗은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유동성의 봄비랑 함께 거대한 부의 숲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를 단다라는 거, 이 시장은 곧 증명하게 될 겁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 이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축제가 아니라 수술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금리는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력과도 같아요. 이 중력이 풀리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은 요동치게 될 거고, 바로 이 순간 투자자들은 공포랑 희망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 지난 몇 년 동안 금리는요, 4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제 긴축의 턴을 지나가지고 금리가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장은 전에 없었던 불확실성 속에서 다시 한번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금리 인상의 여파는 이제 금리 인하의 전초전 역할을 했습니다. 과열된 경제를 식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던 과정에서요, 이 부동산 시장 위기라거나 지방은행의 파산 같은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충격이 금리 인하기가 시작되는 현재의 조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즉, 금리 인상 계산의 스트레스랑 불균형이 이제부터 해소되는 방식에 따라서 향후 자산시장 흐름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 작년 9월이었죠. 미국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금리 인하 초반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의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 통화정책은 길고 변동적인 시차를 두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해서 곧장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때 이미 주식시장은 고점을 지나서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나 경기 침체가 진행된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건지, 아니면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때까지 끝없이 의구심을 품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구심들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 초기 몇 달 동안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바닥을 테스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금리 인하 초반에는 자산 배분에도 상당한 변화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현금이 왕이었었던 시장에서 이 상황이 바뀌게 될 거예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 예금금리는 즉시 하락해서 현금 자산의 매력도가 급감할 겁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더 이상 자금을 은행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더 높은 자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시작을 할 텐데 이 과거 사례를 봐도 금리 인하 초반에 채권 시장으로 큰 자금이 이동을 했습니다. 금리 하락이 예고되면요. 이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고 특히 만기가 3에서 7년 정도인 중기 채권이 높은 수익을 내면서 선호가 됐습니다. 반면에 단기 국채보다는 약간 길게 묵을 수 있는 채권이 유리했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운명은 이 시기에 갈립니다.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면 주식은 평균 마이너스 20%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플러스 15% 상승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시장에서도 이 기업 실적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셔야 되는 거고 경기 불안감이 커질수록 생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기업이 시장을 이끌고 또 기술주나 성장주는 초기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의 사례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는 보수적인 종목들이 더 잘 버텨낸 반면에요. 위험 자산은 조정받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 중반부에 접어들면 투자 심리가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인하 이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지나면요. 이 저금리 효과가 실물 경제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을 할 거고 이때부터 나쁜 뉴스조차도 사실은 추가 유동성 공급의 신호로서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 성장률이라거나 이 실업률이 부진하다라는 지표가 나와도 시장은 이럴수록 더 많은 돈이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글로벌 통화량 M2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자산시장 전반에 화기가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국채랑 우량 회사채로 몰렸던 자금들은 하이힐드 채권과 주식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채권 수익률을 찾아다니던 자금들은 더 높은 이득을 쫓아서 움직일 거고요. 신용 스프레드는 축소가 될 겁니다. 기업의 실적 전망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펀더멘털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게 될 겁니다. 이 결국에 성장주, 기술주, 중소형주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성장 테마를 가진 기업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이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하겠죠. 이런 시점에서 위험 자산의 투자 매력이 눈에 띄게 커질 거라는 거. 하지만 유동성이 넘쳐나는 후기 단계에서는요. 또 다른 과열 조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이 풀린 나머지 경기는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설 수가 있겠고 자산가격 버블의 그림자도 짙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풍부한 유동성들은 실물자산이랑 금융자산의 가격을 모두 밀어 올리겠지만요. 결국에 인플레이션 부담을 되살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겁니다. 에너지나 구리 같은 원자재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거고 이 원자재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매력 있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낙관론이 극대화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겠죠. 이 경기 민감주,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겠지만 스마트머니는 이런 시점부터 은근히 차익 실현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중앙은행은 다시 긴축의 시사점을 내놓거나 금리 인상을 제고하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현명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때부터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시고 다음 사이클을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전략들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금리 사이클 틀 위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를 보자면요. 현재 금리 인하의 초반 국면으로서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한편 이 미래의 유동성 폭증을 예고하는 이중적인 시기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매력은 글로벌 유동성에 민감한 바로미터라는 점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광의 통화, M2의 변동과 상당히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었고 놀랍게도 비트코인과 글로벌 M2의 상관계수는 90%를 훌쩍 넘을 정도인데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라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작동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통화량은 늘어날 거고요.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이 고정된 2100만 개 한정 공급량을 가진 비트코인은 늘어난 유동성에 따라서 가격이 재평가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장세는 과거 2019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도 상당히 흡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두 경우에 모두 긴축이 종료되고 나서 일정 기간 횡보하면서 누적된 충격을 흡수했었죠. 2019년 당시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이 비트코인이 즉각적인 폭등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잠깐 조정을 겪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할 전망이라는 거. 이 금리 인하가 공식화된 2024년 9월부터 약 6개월 정도는요. 아직까지 침체 공포가 유동성 기대를 압도하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조정기가 거대한 상승장을 앞둔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의 데자뷰처럼 이 진짜 상승 랠리는 6개월 넘게 누적된 유동성들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찾아오겠죠. 현재의 경험은요. 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최선의 전략은 전략적 분할 매수랑 인내심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용지표 악화라거나 이 기업 실적 우려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 공포가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도 주식시장에서 조정과 같이 급락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일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찾을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실업률, 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주요 매크로 지표 발표 전후의 변동성들을 활용하시면서 저점을 잡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히나 공포 탐욕 지수에서 극단적인 공포 신호가 나왔을 때 이때가 매수 적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과정에서 레버리지는 대폭 줄여져야 됩니다. 변동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물 투자라거나 마진 거래, 이건보다는 현물 위주로 현물 매매 투자를 통해서 강제 청산 위험을 제거하셔야지 다음 상승장까지가 버틸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유동성 파도를 타는 전략을 취할 줄 아셔야 됩니다. 2025년 2분기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누적되고 글로벌 램프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시점이죠. 이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올 겁니다. 이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면요, 성급한 차익 실현보다는 버티기를 이어나가는 것들이 유리하고요. 비트코인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또 도미넌스가 감소하는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으로 시각을 넓히는 것도 상당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즉 비트코인이 시장을 이끌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알트코인들이 몰려오고 이른바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기 초반에 불확실성을 넘기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 배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은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를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만기가 3에서 7년이 국채라거나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이득을 동시에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식도 30에서 40% 비중, 그리고 지수 추정보다는 섹터 로테이션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리츠라거나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를 기초로 하시되 인공지능 인프라거나 클린 에너지 같은 여러가지 성장주에도 일부 투자하시면서 바벨 전략을 짜는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로만 담으셔가지고요, 이 알파 수익을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유동성 확장 분모에서 최대 수익가 예상되지만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적절히 제한할 줄 아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현금은 약 10% 정도 유지해두고 예상하지 못한 급락 시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제갈량이 유비한테 천하를 얻기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한 천하 3분지기가 떠오릅니다. 먼저 형주, 채권을 얻어가지고 기반을 다지고 힘을 기른 뒤에 익주, 이 비트코인을 취해서 천하를 도모하라는 전략이었죠. 지금 타이밍에서는요, 이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버리고 형주로 이동해서 전열을 정비하실 타이밍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 순서대로 자금의 진지를 옮기신다면은 이 유동성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또 자산시장의 승자가 되실 거예요. 결국에 투자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도 운도 아닌 나만의 기준을 얼마나 끝까지 지켜내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늘 더 좋은 타점, 완벽한 타이밍, 더 확실한 정보만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현실의 시장은 그런 정답을 절대로 쉽게 보여주지 않는데 오히려 애매하고 불안한 구간에서 내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이 남들이 하는 말들 따라가고 싶게 만들면서 심리를 흔들어 놓는 게 이 시장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시장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믿고 내가 세워둔 기준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단기 종목을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굳이 무리해서 여러 종목을 뽑기 하듯이 뽑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상황이 좋고 타점이 괜찮다라고 판단된 단기 타점의 하나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이 하나의 카이트라는 코인으로도 적당한 단기 고점을 살려서 분할 익절을 목표로 너무 무리한 타점보다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을 목표로 잡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재타점을 잡는 이런 원칙 매매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팔아야 내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 욕심 때문에 못 팔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익절하고 다음 타점이 좋아 보이면 재진입하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가격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흐려지게 되고 결국에 기준 없는 매매, 감정적인 매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내가 왜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 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걸어뒀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요,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내 멘탈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남들보다 더 빨리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오래 버티고 더 차분하게 대응하고 더 냉정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만의 루틴과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에 시장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잡한 예측이라거나 이 화려한 전략보다는요, 내가 세워둔 작은 원칙 하나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반복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과 기준을 지키는 힘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시면 좋은 자리도 놓쳐버리시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이 고래 수급 변화, 핵심 가격대,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 기준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까지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